태국 해군이 최근 안다만해에서 대한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드디어 대한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태국이 쏜 미사일은 중국의 대한미사일인 18개였다. 18세기에는 16세기만 7105와 함께 반항공모함 3검객으로 불리는 미사일이다.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태국 해군은 지난 5일 안다만해에서 중거리 대한미사일 18기를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 차오프라야급 호위함인 크라브리함이 미사일을 발사해 10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함정도 중국 선박공업과 푸둥, 중화조선소가 건조해 수출한 4척의 호위함 중 한 척이다. 사업부 라이트급 호위함은 총 8발의 18의 미사일을 탑재한다. 미사일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보유한 YZ-83 미사일의 수출형으로 중국판 하푼 미사일로 통한다.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18기의 길이는 부스터를 포함해 5.km이며 동체 지름은 36cm, 날개 너비는 1m다. 총 발사 중량은 800kg, 탄도 중량은 최대 190kg이다. 최고 속도는 음속을 조금 밑도는 마하 0.9다. 유도는 관성항법 체계와 레이더로 표적을 찾아간다. 또 사거리는 최소 15km에서 최대 180km라고 밝혔다. 시스키 능력이 있어 해수면 20상공을 날다가 표적 근접 거리에서는 5로 하강해 표적을 타격한다. 카브리함이 발사한 미사일은 유사 장갑관통 탄두를 탑재했다고 제인스닷컴은 전했다. 태국 해군은 크라블리함을 포함해 배수량 1924톤인 차오프라야급 호위함 4척 등 호위함 6척, 초계함 1척, 연안 초계정호적 고속정 42척, 항공모함 1척, 상륙함 3척 등의 수상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불붙는 동북아 미사일 개발, 중국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실전 배치. 중국의 수출형 CVM-300 초음속 대함, 중국인 민방방송 화면 캡처. 동북아 국가들이 해양 주권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성능의 대함 순환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일본, 북한, 한국, 타이완은 관련 분야의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회피기 동의 가능한 지대함 미사일 개발과 더불어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개발에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함대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차세대 미사일이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이다. 지난 25년 동안 중국의 군사과학 및 산업 능력의 발전은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 중국은 소련 시절 개발한 15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 중국은 자체 생산한 1800일 대항 미사일을 개발했다. 181편 미사일은 중국이 만든 2세대 국배합 미사일이다. 이후 중국 우주과학공업이 18기를 개량한 18중거리 대함 미사일로 발전시켜 중동 지역 등에 수출했다. 18리 대함 미사일은 18일의 로켓 부스터와 터보 엔진을 중국이 개발한 것으로 교체했다. 165kg의 탄도 중량과 시속 900km, 120km 거리의 전함을 타격할 수 있다. 중국의 대함미사일 기술은 지난 10년 동안 발전해왔다. 중국은 자체 생산한 국내에서 생산된 미사일의 측면에서 인민해방군 해군은 수출의 고무시 구축함의 함대함 미사일 YZ-62 함대함 미사일을 개발했다. 암석인 이 함대함 미사일은 400km의 전함을 공격할 수 있고 300kg의 탄두를 장착하고 있다. 또 잠수함 발사 1800이 함대함 미사일 개발했다. 또 전투기 및 폭격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함대함 미사일로 개발이 됐다. 중국은 최근의 고무이다. 구축함의 YZ-18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배치했다. 수직 발사되는 이 미사일은 550km의 사거리와 미사일이다. 수직으로 발사된 YZ-18의 범위는 550km 마일이며 종말 단계에는 마하 3의 초음속으로 비행한다. 최근 중국은 심상 127명 함대함 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다. EJ-21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된 시스템 300은 250kg의 탄두와 300km의 사거리를 갖는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 미사일의 명중률이 90%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시험 300에 대한 미사일은
비행기와 군함 지상 등에서 발사할 수 있는 파생형이 개발돼 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5,000톤의 전함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이지스함이 어떤 무기보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일. 한반도 연근해 특히 서해와 황해는 무인지대라 불릴 정도로 화력이 집약된 지역입니다. 수천 발의 순항 미사일과 ASPN이 집중되어 있고 자국의 항공 세력과 방공 우산이 제공하는 안전지대를 조금만 벗어나도 경침당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만재배 수량 만 톤에 넘어가는 이지스함은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지스함이 그 어떤 무기보다 한반도에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스함의 최대 강점은 스파이레이더의 다중유격 체계를 통한 함대 방공과 데이터 링크 체계를 이용한 항공 육상 세력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통합 요격입니다. 혹자는 이지스함과 같은 대형 함정은 중국의 내륙 GH 레이더망에 쉽게 탐지되어 침몰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지스 후속함 도입보다는 대만 같은 미사일 고속정이 대량 도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중국의 강력한 전술기 세력의 위협과 이지스함의 방공우산 제공 능력을 모르고 피력하는 의견입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스파이1이 레이더는 고출력 X밴드 저주파 주파수를 사용하여 450km가 넘는 탐지거리를 가지며 최대 900개의 목표를 추적하고 동시에 최대 12개의 목표와 교전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의 이지스 시스템은 SNL 클라크 3의 장거리 대공 미사일과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은 위 선명한 다중 미사일 요격에도 쓸만하지만 적 항공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유사시 한반도에 침투해올 중국의 스트라이크 패키지에 대한 출혈 강요 혹은 우회 경로의 강제적 선택에 의한 타격 범위 제한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술기 세력은 국토를 방어하기 힘겨운 상황이고 영공에 대한 접근 거부를 위해 겨우 요격대를 충족하는 수준이지만,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의한 활주로 타격이나 기체 정비 등의 이유로 임무 투입이 고기라도 하는 상황인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이지스함의 방공 우산이 제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고작 3척의 이지스함 후속함이 배치되더라도 6척의 이지스함만으로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일 서해에서 중국과 충돌이 벌어진다면 이지스함 같은 수상함이 아니라 항공 세력이 방어의 핵심 세력이 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지스함의 배치로 공군기가 맡아야 할 방공구역을 줄이고 다른 곳에 돌림으로써 더 융통성 있는 방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고정 배치 방공함으로 인한 위협을 감소할 정도로 중국 항공 세력의 전력이 남하나거나 아예 이지스함 제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방공구역을 우회하는 선택을 강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중국의 스트라이크 패키지의 타격 범위를 크게 축소시킬 수 있게 되어 아군 방공체계와 요격기를 통한 접근 저지 및 요격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잠수함 면에서도 이지스함의 거대한 함체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테스의 탐지 면적은 탑재 플랫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해와 황해는 중국 내륙부에 위치한 OLH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니 실질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전술 자산은 잠수함뿐인데, 이쪽에서도 한국은 중국에 비해 확실하게 열세인 부분입니다. 결국 대전 초계기와 수상함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 및 북한 잠수함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1에서 2,000톤급의 미사일 고속함은 제대로 된 대잡는커녕 탐지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억지로 태수를 집어넣는다 해도 개구면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해수면의 상황에 따라 해당 함정의 흔들림까지 대형함에 비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고도의 집중력과 안정성을 요하는 오퍼레이터들에겐 치명적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MD에 포함된 탐지 자산에서 이지스함의 스파이원들이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지스 후속함의 완벽한 대체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또한 이지스함은 해군의 독자적인 전략 자산이 아니라 육해공 모두와는 통합 자산이고, 서해의 조기 경보 목적으로 상시 배치하는
이지스함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군 전체의 부담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지스함 추가 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러시아의 큰 그림에 당한 인도의 항공모함 도입 계획. 항공모함은 단 한 대만 가지더라도 소유한 국가의 해군력이 달라지는 말 그대로의 결전병기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작전 반경을 넓힐 수 있었던 것도 해군력으로 압도할 수 있던 것도 항공모함이라는 존재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도와 러시아가 항공모함으로 엮인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련의 입장을 살펴보자면 소련은 기부금을 개량한 프로젝트 1104박군을 1987년에 취역시켰지만 키예프급 자체는 고종이었기에 운용이 불가능한 중항공 순양함. 이기에 운용이 제한되었으며 약 140일의 계획이 중지되고 1994년 2월에 보일러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박함은 그 이후에는 개수공사 후 예비역으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던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고정익기 운영을 위한 개장은 물론 운영조차 부담스러웠기에 키예프급의 다른 함선처럼 고철로 매각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도는 1971년에 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비크란트급 항공모함이 대활약을 펼치자 항공모함의 전략적 전술적 가치에 대한 의문을 더 이상 가지지 않고 계속 항공모함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자 비크란트는 함정의 노후화로 인해 출항 시간보다 수리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고 교대할 후속 함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ADS가 진행 중이었으나 빨라야 2010년 이후 등장할 것으로 보였고 그 전에 비크란트함은 물론 추가로 도입한 비라트함도 노후화로 퇴역할 확률이 높아 항공모함이 한 대도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고 그때 보인 것이 러시아가 방치하고 있던 항공모함 바쿠함이었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에 항공모함을 도입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1995년이었는데 이 시기까지는 대규모 개조를 통한 고정익기 운용이 아닌 비라트와 비크란트가 운영 중이던 해리어 중 17대를 케이트 수준으로 현대화 개조 후 탑재할 계획이었고 구매만이 아니라 찰리 1급 원잠처럼 리스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리어 개조의 예산 확보 실패와 14억 달러를 요구한 러시아와의 이견이 심하여 협상은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1997년 1월 31일에 비크란트가 퇴역하여 기념관으로 전환되자 인도에 남은 현역 복무는 리나트 한 척만이 남게 되었고 인도는 1998년 5월부터 다시 러시아와 교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대개조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러시아는 미국이 19회인 비용 가변형 스키점프 대회 개발이 종료되어 150m 비행갑판에서 이륙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1월에 함으로써 인도군의 고민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7월에 매각 결정 기사가 나왔으나 정식 매각은 2004년에 실시되었습니다. 2004년에 1월에 러시아와 인도는 항공기 포함 15억 달러의 고라시코프호를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인도하기로 정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며 여기에서 함체 체제는 무료. 지만 개조 비용 8억 달러만을 인도가 부담하기로 하고 함재기는 러시아제를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또한 승조원 1,500명의 훈련 역시 러시아가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